이건 은쏘는 핵 아닙니까? 리처드 블레이크의 떨리는 목소리가 런던 브리핑룸을 채웠습니다. 30년 경력의 영국 국방 분석가, 세계 모든 전략 무기를 평가해온 남자.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순간 굉금이 스피커를 찢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폭발이 대지를 가르고 나와 거대한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죠. 8톤 탄두가 목표물을 27m 깊이로 관통했습니다. 3,500km 떨어진 표적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죠. 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습니까? 블레이크가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장관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켰죠. South Korea, 대한민국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라고? 회의실엔 정적만이 감돌았죠. 블레이크는 그날 목격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뒤흔들 무기를 완성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8톤?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30년간 전략 무기를 분석한 리처드 블레이크,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뭡니까?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영국 국방부 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략무기 비교 분석이 제 전문이죠. 나토 방위정책 자문까지 맡았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전략무기 평가 프로젝트를 수십 건 수행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미사일이든 제 손을 거쳐갔죠. 미국의 토마호크,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중국의 동펑 시리즈까지 모두 제 분석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런던 국방분석센터 새벽 3시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소집했죠. 나토 주요 분석관 전원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대표까지. 이런 규모의 긴급 소집은 대테러 작전 때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경호원들이 입구를 지켰죠. 기밀 브리핑입니다. 한국이 현무-5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그 한국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기술 모방 아닙니까? 현무 시리즈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현무-1, 2, 3, 4까지. 중형급 전술미사일 정도로 알고 있었죠. 사거리 800km 내외, 탄두 중량 500kg 수준. 북한 견제용 방어무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전 배치라니. 5번째 모델이라고요? 언론 플레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모델명은 현무-5. 탄두 중량은 8톤. 전장은 16m. 제 시선이 그 숫자에 박혔습니다. 8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술미사일의 탄두가 8톤? 8,000kg이란 말입니까? 미국의 최신 전술미사일도 1톤 안팎입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가 700kg이죠. 그런데 8톤이라고요? 제 옆자리 프랑스 분석관이 비웃었습니다. 타이포겠지. 0.8톤 오타야. 아니면 전체 중량을 탄두 중량으로 잘못 표기했거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분명 오류입니다. 데이터 입력 실수겠죠.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발사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굉음이 회의실 스피커를 찢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솟구친 화염이 지면을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죠. 그 크기가, 그 속도가, 그 위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지면 자체가 진동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진동 수치가 표시됐는데 리히터 규모 4.2였습니다. 임계치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죠. 발사 순간의 충격파만으로 이 정도라고요? 이건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전술에게 맘먹어.
동료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반박하려 했지만 영상 속 파괴력이 모든 말을 막았죠. 미사일이 하강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수직 낙하했죠. 충돌 순간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복구됐을 때 발사 지점에서 3km 떨어진 목표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콘크리트 벙커가 증발했습니다. 지면에 거대한 구덩이가 패였죠. 깊이를 측정한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관통 깊이는 27m, 충격 반경은 500m, 폭발력은 TNT 환산 8.7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미국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벙커버스터 수준이야. 맞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벙커버스터 지부 U-57. 그것도 이 정도 위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그때 정보부 리포트가 추가로 전달됐습니다. 제가 문서를 펼쳐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사거리는 5,500km. 동시 발사 능력은 15기. 재장전 시간은 30분. 사정권은 중국 전역, 일본 열도, 러시아 극동, 북한 전역. 중국 베이징이 사정권입니다. 일본 도쿄도 포함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닿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 단순히 방어용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보유했다는 뜻 아닙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분석 틀이 흔들렸죠. 한국은 항상 우리의 분석 대상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기술 모방국, 중진국 수준의 방산력, 그 정도였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나라. 독자 개발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영상은 뭡니까? 이건 모방이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장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현무-5는 비핵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나 억제력은 전술핵을 상회합니다. 비핵이라고요? 핵무기가 아닌데 핵을 능가한다고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아니 잠깐. 모순이 아니라 혁명입니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흥분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맞습니다. 규칙이 바뀝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핵보유국과 대등한 억제력을 가진다. 이건 전후 세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 아닙니까? 브리핑이 끝난 후에도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 속 그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8톤, 27m 관통, 5,500km 사거리. 이 수치들이 진짜란 말입니까? 저는 곧바로 영국 정보국에 연락했습니다. 나토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을 요청했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오류인지 과장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인지. 다음 날 아침 데이터 재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현무-5의 모든 정보를 교차 대조했죠. 영국 정보국 자료, 나토 데이터베이스, 미국 국방부 보고서까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첫 번째 확인 항목, 탄두 중량 8톤. 세 개 기관 모두 동일한 수치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추진제 비율 분석. 고체 연료 85%, 액체 부스터 15%. 실존 가능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재료 구성 검토. 탄체 강도 테스트 결과 티타늄 합금 대비 40% 향상. 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야.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30년 경력의 분석가가 데이터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언제 타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중간쯤 있던 평가 문구였죠. 비핵국의 전략적 핵 대응 수단으로 분류 가능.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아니, 5번 읽었습니다. 비핵국이 핵보유국에 대응한다. 어떻게요? 그런데 현무-5가 그 답이란 말입니까?
핵무기 없이 핵무기의 억제력을 확보한다. 30년간 제가 배운 모든 전략 이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핵억제 이론, 나토에서 실무로 익힌 전략 균형 개념, 현장에서 체득한 군사력 평가 기준.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탄체 합금 소재 분석 보고서를 열었죠. 합금 조성은 알루미늄 42%, 타이타늄 31%, 미확인 소재 27%였습니다. 미확인 소재 27%나 됩니까? 저는 미국 재료공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알려진 군사용 합금 3,847종을 전수조사했죠. 없습니다. 러시아 군사 합금 목록도 뒤졌습니다. 2,156종 검색. 역시 없습니다. 유럽 방산 소재 카탈로그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도 없습니다. 이건 자체 개발이다. 모방이 아니야. 그들이 직접 만든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이 독자 소재를 개발했다고요?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가지지 못한 합금을요? 이건 단순한 무기 제작이 아닙니다. 소재 과학의 혁명입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톰이 들어왔죠.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분석관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뉴스 봤어? 화면엔 전 세계 언론사 헤드라인이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CNN이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BBC도 긴급 속보를 내보냈죠. 일본 NHK는 특집 편성까지 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이 게임의 판을 바꿨다고. 비핵 억제력이 세계 질서를 흔든다고. 펜타곤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분석 보고서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넘기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개발 기간 10년. 투입 인력 3,000명. 총 개발비 8조 원. 시험 발사 47회. 성공률 97.8%. 그들은 10년을 준비했어. 10년 동안 우리 눈을 피해 이걸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성공률이었습니다. 97.8%. 미국의 최신 전략 무기도 이 정도 성공률은 보기 힘듭니다. 저는 보고서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발사 실험 기록, 탄도 계산 데이터, 정밀도 분석 결과. 모든 수치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m. 재장전 시간 30분. 동시 타격 능력 15개 목표. 이건 전략 무기의 완성형이야.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기술 모방국에서 기술 창조국으로 전환 완료. 독자 개발 능력 보유 확인.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손으로 쓴 문장인데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 경력이 제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리였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동안 저는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무-5라는 무기가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철학이. 창밖 하늘이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기술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죠. 뭔가 더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철학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국방백서를 입수했습니다. 나토 정보망을 통해 구한 최신판이었죠. 저는 밤새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방 예산 53조 원, 병력 구성 55만 명, 무기 체계 현황 등등. 그런데 서문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핵을 가지지 않아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핵을 가지지 않아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10번도 넘게 읽었죠. 손가락으로 문장을 따라가며 한 글자씩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현무-5는 무기가 아니라는 걸. 철학의 구현이라는 걸.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장을 국방백서에 쓰지 않습니다. 미국은 핵 우위를 강조합니다. 러시아는 핵 억제력을 자랑하죠. 중국도 핵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핵을 거부하면서도 평화를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기술진 인터뷰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개발 총책임자가 나온 다큐멘터리였죠. 박진호 박사.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였고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파괴보다 억제에 가깝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들었죠. 3번, 4번, 5번. 파괴보다 억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기는 파괴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닙니까? 30년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억제의 도구로 봤습니다. 쏘지 않아도 되는 무기, 존재만으로 평화를 만드는 무기.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박진호가 연구소 내부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왔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진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죠. 그의 눈빛에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파괴력을 키우면서도 인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순 같았지만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죠. 그날 오후 저는 군사 균형 변화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나토 본부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했죠. 현무-5 배치 이후 동북아 전력 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했습니다. 입력 변수는 234개였습니다. 병력, 무기 수량, 기술 수준, 경제력, 동맹관계, 지리적 요인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런데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은 늘 주변부였습니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작은 점이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갔습니다. 베이징으로, 도쿄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한국이 동북아의 축이 됐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한국이 중심에 선 세계. 상상도 못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확인했죠. 전략적 영향력 지수가 한국에서 100에서 387로 급상승했습니다. 외교적 협상력도 76에서 294로 증가했습니다. 현무-5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우린 너무 오만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대국만이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어. 핵만이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했지. 30년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토에서, 영국 국방부에서, 현장에서. 힘이 정이다. 핵이 억제력이다.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깼습니다. 핵 없이 핵을 이겼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은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술로 평화를 명령한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영상도 설득력 있었죠.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이 거부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석가로서의 자존심이 말했죠. 한국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나토 본부에 제안했습니다. 현무 -5 성능 검증팀을 구성하자고. 직접 확인하자고. 미국 국방부도 동의했습니다. 일본 방위청도 참여하겠다고 했죠. 검증팀이 꾸려졌습니다. 나토에서 저와 독일 분석관 2명, 미국 펜타곤에서 3명, 일본 방위청에서 2명, 총 8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런던 나토 본부 지하 분석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탄두 중량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밀도, 부피, 재료 강도까지. 추진체 효율도 재분석했죠. 연료 소모율, 추력 곡선, 연소 시간까지. 사거리 공식도 검증했습니다. 3일 동안 우리는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과장도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미국 분석관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미국도 힘들어.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m라고? 저는 내심 불신했습니다. 데이터 조작일 거라고 생각했죠. 반드시 허점이 있을 거라고. 그러던 중 극비 발사 실험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내부 자료였습니다. 나토 정보망이 어떻게든 구해냈죠. 최고 기밀 등급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검증팀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서 있었습니다. 현무 -5였습니다. 길이 16m, 직경 1.8m.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 2, 1 발사.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화염이 지면을 덮었죠. 카메라가 추적했습니다. 초당 3km 속도였습니다. 고도 50km 도달. 100km 돌파.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 시작. 목표물은 3,500km 떨어진 해상 표적이었습니다. 17분 32초 후 명중했습니다. 폭발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100m 높이로 솟구쳤죠. 그리고 데이터가 떴습니다. 오차 거리 0.8m. 저건 불가능해야 한다.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500km를 날아가서 1m도 안 되는 오차라고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람의 영향, 지구자전, 대기 밀도 변화.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계산해야 가능한 정확도입니다. 저는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3번, 4번, 5번. 같은 결과였습니다. 오차 0.8m. 일본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진짜였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죠. 조작 흔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탄도 계산이 맞아. 바람 보정도 정확해. 이건 진짜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동료 톰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넌 한국에 홀렸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난 데이터를 믿을 뿐이야. 자네가 지금 감정적이야.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30년을 뭐 했는데.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한 장의 문서를 펼쳤죠. 한국형 소재 하이퍼-C17의 조성비 보고서였습니다. 알루미늄 42%, 타이타늄 31%, 미확인 소재 27%. 저는 그 미확인 소재에 집중했습니다. 인장 강도 2100메가파스칼, 밀도 2.8g 퍼 세제곱센티미터, 융점 1847도. 이건 우리 어떤 합금보다 가볍고 강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의 최신 합금이 인장 강도 1650메가파스칼입니다. 러시아가 1580, 유럽이 1720, 한국은 2100이라고요?
무게는 더 가벼우면서 강도는 30% 높다고요? 놀랍군. 그 단어가 제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 누가 틀린 걸까?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들인가 우리인가? 2주 후,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대전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직접 오라고 했죠. 현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마중 나왔죠. 정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이 정갈한 복장으로 오가고 있었죠. 묘한 존경감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소음도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진호입니다. 환영합니다, 블레이크 박사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였고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영상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현무 -5를 직접 보고 싶으신가요? 박진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금속을 절단했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최소화됐습니다. 연구원들이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현무 -5의 핵심 부품을 제작합니다. 박진호가 설명했습니다. 공기 중 진동까지 제어합니다.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동 제어 시스템이라고요? 이건 반도체 공장 수준입니다. 박진호가 한 작업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탄체 외피가 놓여 있었죠. 은빛으로 빛나는 금속이었습니다. 하이퍼 마이너스 C17입니다. 우리가 10년간 개발한 소재죠.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탄체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티타늄보다 30% 가벼운데 강도는 40% 높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박진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안전한 억제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이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핵을 가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이 현무 -5였군요. 네. 우리는 기술로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박진호가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죠. 다음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추진체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연소실이 있었고 센서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진제 효율을 테스트합니다. 1000번 이상 실험했죠. 1000번이요? 완벽을 위해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전쟁을 연구했지만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은 평화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저는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경력의 군사 분석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감동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인간미가 있었습니다. 실험실을 나서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건 철이 아니라 혼이야. 박진호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대전 시내가 보였죠.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이 연구소에서 세계를 바꿀 무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미래를 보고 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성공할 거라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고 기술진을 만나고 데이터를 확인했죠.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귀국 준비를 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죠. 내일 오전 비행기였습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긴급 뉴스였죠. 동해상에서 인근 국가의 군사 도발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군 긴급 대응 체제 발동.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죠. 동해 북부 해역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현무-5 전력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현무-5가 움직인다고요? 실전 배치라고요? 저는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갔죠. 서울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죠. 무슨 일입니까? 전쟁 날 수도 있답니다. 기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현무가 있죠.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민들이 무기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죠.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야간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TEL 발사되었습니다. 현무-5를 실은 차량이었죠. 8대가 일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면이 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죠. 하지만 시민들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의 신뢰였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이 장면을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도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러시아도 다르죠. 무기가 움직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국방부 통제센터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가득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무-5 전력, 발사 대기 위치 도달. 보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쏘려는 겁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발사대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명령 대기 중. 군 관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통제센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장성이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막이 떴습니다. 인근 국가 도발 행위 중단. 군사 자산 철수 시작.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발사하지 않아도 이미 싸움은 끝났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억제력입니까? 쏘지 않아도 적이 물러납니까? 존재만으로 평화를 만듭니까? 저는 그 순간 힘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현무-5는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막았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발사대가 다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동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경애였을까요? 저는 평생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무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쓰지 않는 무기라는 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고요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이건 전쟁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두려움을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현무-5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였죠. 그때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국제군사포럼이었습니다. 주요 20개국 장관단이 참석한다고 했죠. 저는 VIP 분석관 자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2주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포럼장은 코엑스였습니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죠. 입구에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모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은 웅장했습니다. 1000명은 앉을 수 있는 규모였죠. 제자리는 사멸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과연 뭘 보여줄까?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불이 켜졌죠.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박진호 박사. 세 사람이 단상에 섰습니다.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핵 없는 억제력. 기술로 만드는 평화.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현무-5의 발사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카메라가 추적했죠. 궤도가 완벽했습니다. 명중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떴습니다. 탄두 중량 8톤. 사거리 5,500km. 오차 0.8m.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재래식이 아니야. 맞습니다. 이건 재래식 무기를 넘어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죠. 한국에서 선들이 뻗어나갔습니다. 베이징,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평양. 모두 사정권이었습니다. 박진호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괴가 아닙니다. 억제입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현무-5는 쓰지 않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기술 데이터, 개발 과정, 전략적 의미까지. 30분간 한국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홀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시작됐지만 점점 커졌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로비로 나왔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CNN 기자가 외쳤습니다. 한국이 게임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BBC도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실시간으로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지나갔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죠. 우린 이제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할지도 몰라.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운다고요?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에게 배운다고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앞서갔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오래 묵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지킨다고 믿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평화를 설계하고 있다. 포럼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지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현무-5였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강국을 목격했습니다. 힘으로 위협하지 않는 나라. 기술로 평화를 말하는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 제출할 전략 분석 문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코리안 디터런스 독트린. 한국식 억제력 교리였습니다. 핵 없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 기술로 균형을 만드는 전략. 저는 그 문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30년 경력을 담아 서명했죠. 나토 본부는 그 문서를 받아들였습니다. 2주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새로운 전략 표준으로 채택할 것인가.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핵감축 논의가 본격화됐죠. 프랑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이 따랐습니다. 일본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독자 방위 체계 개발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죠.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한국과 기술 동맹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현무와 문명, 핵을 넘어선 억제력.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모든 경험을 담았습니다. 첫 충격, 의심, 확인, 감동, 깨달음까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평화를 배웠다. 책이 출간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책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DMZ 인근까지 갔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죠.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북쪽이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국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장교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젊은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장교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무기를,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믿음.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했습니다. 무기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가르쳐줘서요. 장교가 격려했습니다. 저도 답례했죠.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전망대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연구한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시대를 기록할 것이다. 30년 경력의 영국 분석가가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힘이 아니라 평화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역사를 지휘한다고. 세계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핵 없는 세상. 기술로 지키는 안전.
믿음으로 만드는 균형.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힘으로 협박하지 않고 기술로 평화를 설계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